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간호조무사 기본이론. 오늘은 기초간호 두 번째 파트의 기본간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환경 조성 돕기서부터 보실게요.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배님이 얘기하셨듯이 환자는 우리가 환경간호를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금방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변 환경 간호는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자, 봅시다. 자, 온도는 몇 도가 좋은가 봤더니, 자, 실내 온도는 적절한 환자의 온도는 20에서 22도, 그리고 침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8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은데, 어른이나 노인병실은 좀 높게 해주시고,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은 약간 서늘하게 유지해줍니다. 우리 수술실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워요. 대사를 일부러 좀 늦추려고 일부러 서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습도를 보시면, 자, 습도는 40에서 60%, 호흡기 질환 환자 습도는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55에서 65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준치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은요. 자, 다음에 환기도 중요합니다. 아예 밀폐를 해놓게 되면 나쁜 공기가 쌓이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는 중요한데 그때 바람은 직접 환자에게 닿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비질은 우리 병원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진공청소기 돌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세균 먼지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비질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소음 방지를 위해서 병원에서는 드레싱 카트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에 고무 바퀴를 부착하거나 기름칠을 좀 잘 해주시면 될 거고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구루병이나 결핵 등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데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있고요. 또 밤에는 개인등을 사용하고 인공조명은 주황색에 가깝게 해주시는 것이 마음에 좀 평안을 느낀대요. 집에 백열등 쓰시거나 형광등 쓰시거나 할 거잖아요. 그때 백열등은요. 마음을 좀 안정하게 만들어주고요. 형광등은 집중할 때 좋대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형광등 켜놓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6번. 자, 냄새도 봅시다. 자, 드레싱, 폐기물, 배설물 등의 냄새는 빨리 환기해서 밖으로 빼주시고요. 방치제나 환기 기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장로 교환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관장에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냄새를 빨리 뺄 수 있도록 환기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음도도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낮은 소음부터 아주 큰 소음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병원 소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이제 그것만 볼게요. 자, 병원의 병실, 수술실 이런 데는 소음도가 어떻습니까? 35에서 39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맞춰주시는 것이 좋다. 소음의 기준이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자, 물리적 상해 관리도 해보겠습니다. 낙상사고. 낙상사고는요, 사실은 어디에 더 많이 나오냐면, 기본간호보다는 노인간호에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노인의 낙상사고를 위해서 간호조무사 A씨가 해줘야 될 것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자, 봅시다. 창에 철장이나 철망이나 철창을 달아주어가지고, 혹시라도 기대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고요. 또 두 번째, 침상 난간 올려주기, 사이드 레일 올리기는 우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야간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될 때는 라운딩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올려줘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빈뇨가 있으셔가지고 밤새 들락날락 화장실 가시거든요. 그런데 사이드 레일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럼 뒤척뒤척 하시다가 쿵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이드 레일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병실 바닥에 물이나 용액이 엎질러졌을 때는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과 용액이 엎질러졌을 때는 즉시 닦아내 주셔야 된다. 또 신발을 신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슬리퍼는 좋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기 쉽죠. 또 욕실, 샤워실 바닥에 매트 깔아주시고 카페트 모서리에 테이핑 해줘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의 특징이 또 그러기도 한데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핑한데 탁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쫙 붙여주는 작업 필요하실 거고요. 또 화장실, 복도, 욕실 걸을 때 난간을 꼭 잡고 걸으시도록. 그래서 병실을 보시면 병실 이제 복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꼭 난간이 쫙 설치되어 있죠. 잡고 걸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필요하다면 입원 환자에게 콜벨 사용법도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힘드시면 이거부터 먼저 누르세요.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병원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화재가 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매뉴얼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인명피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사실은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병원에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굴뚝 아시죠? 굴뚝. 우리 이제 불을 피면 연기가 다 굴뚝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 굴뚝 효과가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가끔 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으실 거고요. 또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제일 먼저 움직이게 해줍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그렇지 않나요? 움직인 사람은 알아서 가라 그러고 우리는 지금 못 움직이는 누워있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야죠. 사실은 뭐 그런 것도 막 틀린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을 구하려면 최소의 시간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빨리빨리 이쪽으로 가시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잘 틀리시는 거. 자,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먼저 1순위로 대피시킨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당 부서에 화재 난 건 알려주셔야 되고요.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문 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 같은 데 보시면 꼭 문을 닫아두도록 되어 있죠. 방화문 닫아두시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왜 젖은 수건이어야 되냐? 연기를, 이 독성 연기를 흡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오게 하려면 수건에 물을 좀 많이 적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에는 우리가 열면 안 되겠습니다. 이 안에 막 지글지글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정말 폭발하듯이 불길이 빵 하고 퍼집니다. 그래서 문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에는 안에 큰 화재가 난 것으로 간주하고 열지 않는다. 그다음에 같은 얘기입니다.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환자부터 먼저 옮겨주셔야 되고요. 또 소화기를 내가 쓸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소화기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자,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병실 의료 물품도 관리를 해볼 건데, 자, 병실과 간호사실 우리가 계속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균도 많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클렌징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싱크대는 소독액을 사용해서 솔로 닦고 그 외의 것도 맨날 청소해서 깔끔하게 유지해줘요. 그래서 주로 이런 건 언제 하냐면 나이트 때 많이 합니다. 밤근무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고무 제품에 대한 의료 물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너무 차게 하면요, 이 고무가 손상이 옵니다. 너무 뜨거우면 막 뭉그러지고요, 너무 차면 터져요, 고무가. 그래서 적당하게 해줘야 되고, 또 두 번째, 기름과 알칼리, 산성, 비누, 햇빛 이런 거에 고무 제품은 쥐약입니다.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고무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가끔 지저분하면 빨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꺾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고무포 같은 경우에는 둥근 막대에 걸어두어서 꺾이지 않게 완전히 말린 다음에 보관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병원 기구 보실게요. 자, 1번입니다. 자, 1번. 병원은 피가 아니면 뭐 가래가 뭐 이런 점액질이 좀 묻어있을 만한 기구들이 꽤 많죠. 근데 이거를 씻어야 될 상황이 좀 생겨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씻을 수 있는가? 단백질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먼저 찬물에 헹군 다음에 그다음에 미지근한 더운 비눗물로 씻습니다. 자, 이때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절대로 뜨거운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들러붙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다. 그러면 일단 얘는 틀린 답이구나 하고 이제 간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제 들러붙은 거는요, 과산화수소수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과산화수소수에 담가두면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변기나 소변기는 매일 아침 솔로 닦고 소독약으로 헹궈주시고, 주사바늘을 사용하실 때는 찔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사바늘 사용 후에는 캡을 다시 씌우지 않은 채로 버려야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주사바늘을 다시 캡 씌워서 버리려 하는 병원은 없어요. 왜냐면 씌우다가 칵 하고 제가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씌워서 버리지 않을 거고요. 또 네 번째, 유리나 예리한 기구의 파손을 즉시 처리하여 사고 예방합니다.
그다음에 5번도 중요한데요. 자, 가구에 혹은 기구에 피나 분비물이 묻어 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지우는 방법, 과사나 수소수. 일단 여기 나와 있으니까 피나 분비물 묻어 있으면 찬물로 헹구고 더운 비누물로 씻을 건데 그때 달라붙은 응열은 과사나 수소수에 담가두면 금방 빠집니다. 그다음에 6번. 자, 곡발은 뜨거운 물에 넣어 소독한 후에 완전히 물기를 닦아주시고 폐기물은 각 지침에 따라 분류해 버릴 겁니다. 자, 폐기물은 지침에 따라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폐기물은 어디에 담아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격리의료 폐기물 보실게요. 자, 격리된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의료 폐기물을 다 격리의료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병실에 앉아가지고 코도 팽 하고 풀었어요. 거기서 나온 휴지. 이분들이 장갑을 꼈어요. 마스크를 꼈어요. 뭐 이런 것들 다 격리 의료 폐기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된 일체 폐기물은 다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해서 빨간색 색상이 붙어 있는 용기에다 담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관 기간이 15일에서 30일 정도 되는데 얘는 어때요? 짧죠. 최대 보관 기간은 일주일 안에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요 안에서 세균이 우왕하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위해 의료 폐기물 보실게요. 잘못 관리하면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이 위해 의료 폐기물은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총 5개로 분류되는데 자, 첫 번째, 자, 조직 물류 폐기물 보실게요. 이 조직은 오셨습니까, 형님? 그 조직이 아니라 살덩어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 일부, 동물 사체, 혈액, 고름, 혈청, 혈장, 혈액 제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 혈청과 혈장, 혈액 제제 때문에 이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혈액 오염 폐기물이나 일반 의료 폐기물이랑 헷갈리신대요. 헷갈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피가 많이 나와요. 엄청 많잖아요. 선지 아시죠? 선지. 선지 어때요? 그거 다 피잖아요. 소피. 그런데 그게 어때요? 덩어리처럼 보이죠? 꼭 뭐처럼 보입니까? 조직처럼. 그래서 피가 아주 그냥 덩어리져 있는 이런 상태면 이제 그때는 조직 물류 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병리계 폐기물 보실게요. 자, 병리는요, 우리가 임상병리과에서 쓰는 모든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피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를 좀 뽑아다가 검사를 진행할 건데, 검사를 하면서 사용되는 모든 애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검사에 사용되는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들어가요? 병리계 폐기물. 그래서 시험이나 검사 등에 사용된 겁니다. 얘네들은.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손상성 콕 찔려가지고 아니면 나를 베일 정도로 위험한 이런 애들은 손상성 폐기물이고요. 주사 바늘, 봉합 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다칠 수 있으니까 딱딱한 손상성 폐기물 통에 넣을 겁니다. 자, 이 중에 색상을 좀 보시면 자, 상자형으로 돼 있으면 노란색 이어야 되고요. 봉투에 넣어서 버리실 거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위해 의료 폐기물 계속 보실게요. 자, 이제 생물이나 화학인데요. 포커스를 좀 화학에 맞출게요. 자, 얘는 폐 백신이나 폐 항암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이 꽤 많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져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니면 백신, 그 중에서도 결핵 예방접종 백신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결핵 예방접종 백신은요, 생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제 못 쓰는 생백신이에요. 살아있어요. 그걸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게 되면 얘가 어디서 막 번식을 막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해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 이런 폐 백신이나 폐항암제, 폐화학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 폐기물이라고 불러서 또 노란색이나 검은색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자, 다음 혈액 오염 폐기물 보실게요. 혈액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
쭉 짰을 때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우리는 혈액 오염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폐혈액백이나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에서 주로 나오는데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인데요. 자, 여기에도 이제 피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자, 여기에도 혈액, 체액, 분비물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자, 혈액 오염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쭉 짜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자,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배를 쫙 갈라요. 그럼 피가 막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그때 준비된 멸균 꺼주로 막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시야를 막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꺼주 어때요? 핏물이 그냥 축축하게 묻어있겠죠. 아마 쭉 짜면 물이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핏물이. 자, 그럼 걔는 혈액 오염 폐기물로 들어가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엉덩이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주사실에. 그래서 누가 제 엉덩이에 주사를 탁 놓고요. 솜으로 문질러 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오세요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솜을 딱 보면 거기에 솜에 피가 요만큼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요만큼. 그럼 이건 우리가 쭉 짰을 때 피 잘 안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피는 아무 데나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는 거고 피가 쭉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는 혈액 오염 폐기물로 나오는 거다. 라고 하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의료 폐기물은 이렇습니다.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그러니까 함유, 묻어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탈지면, 붕대, 꺼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정도. 선생님, 근데 생리대는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생리대는요, 안에 흡습제라는 게 들어있어서 핏물이 요만큼만 들어가도 뿌앙하고 불어나요. 그래서 그냥 왠지 많아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생리를 하면 일주일 동안 대부분 나오는 이 양이 다 모아봤자 우리가 종이컵에 반 컵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반으로 폐기물로 이제 넣어야 되는 것이 맞죠. 자, 다음에 인체 조직물 중에서 태반 보겠습니다. 선생님 조직물은 이미 앞에 나왔는데요. 조직물요. 그렇죠. 원래는 태반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태반만 따로 빼서 보는 겁니다. 왜냐? 얘는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태반에는 아직 인간이 알지 못하는 면역 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연구하시는데 되게 훌륭한 재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재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사도시야의 전용 냉장 시설에 보관을 할 건데 아무 그냥 비닐봉지에다 뚫뚫 말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녹색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보관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뭐만요? 태반만. 조직물 중에 다른 조직은 다 앞에 색깔이 분류되어 있죠. 자, 그냥 조직물은 노란색이나 아니면 검은색에 버리셔야 된다. 였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입퇴원 전동시간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자가 이제 입원을 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입원을 하시면,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겁니다. 환자가 입원실 입장 전에 환자 병실의 청결 상태나 물품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환자가 딱 들어왔는데 휴지통도 안 비어있고 막 되게 더러워요. 그러면 일단 시작 때부터 마음이 상하죠. 라포 형성하기 힘듭니다. 입원실 입장 전에 우리가 병실 관리 깔끔하게 먼저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는 뭘 얘기해 줄 거냐. 병실의 위치, 휴게실, 급수대, 병원 내 시설 이런 것들 설명을 해줄 겁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 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엄마가 날 면회 온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알려주는 거죠. 다음에 귀중품 이런 거 병원에 두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병원에 도둑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집으로 돌려 보내도록 해주시고요. 또 입원할 때 환의로 먼저 갈아입고 나서 필요하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체중과 몸무게 측정하고 기록해줘요. 간호기록지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환자가 지참하고 복용하는 약은 의사의 처방 약물 복용에 방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지참하고 복용하는 약은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원할 때 간호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병동을 옮기는 전동시 간호도 보실게요. 자,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거를 우리는 전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끔 생길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 환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갖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 물품, 남은 약, 의무기록지 이런 거 다 챙겨서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자, 다음에 3번. 자, 이제 퇴원을 해볼게요. 다 이제 치료를 하고 집에 가신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가정에 돌아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환 가는 경우를 우리가 퇴원이라고 하고요. 또 의사 처방 없이 퇴원하는 경우는 원래는 안 돼요. 의사가 가라 그래야지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도 나는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러면 동의서 받았는지, 의사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가는 거임, 뭐 이런 동의서 받았는지 꼭 확인합니다. 자, 다음에 정상적으로 퇴원을 하시는 경우라면 퇴원 후에 추후 병원 방문 일자, 투약법, 활동 수준, 주의해야 할 음식, 그리고 이상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교육을 한 후에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록 돕기 보실게요. 자, 간호 기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원래 이제 간호 기록은 대부분 이제 간호사 분들이 하실 건데 가끔 우리가 좀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건데, 자, 첫 번째, 자, 모든 기록은 대부분 다 볼펜을 사용합니다. 연필 쓰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때 볼펜은 검정색이나 푸른색 볼펜으로 작성을 하실 거고요. 나이트 때는 달라집니다. 자, 밤번 근무자는 무슨 색으로 써요? 붉은색 볼펜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기록 작성 후에는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꼭 쓸 건데 정자로 씁니다. 네, 사인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정은혜 써서 정자로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자, 기록이 잘못된 경우에는 적색 볼펜으로 줄을 긋고, 자, 기록이 잘못된 경우 되게 많죠. 아이고, 잘못 썼네. 자, 그런 경우에는 줄을 긋고 줄 위 옆에 에러라고 쓴 후에 다시 정확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화이트 칠을 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화이트 사용은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볼펜으로 줄을 긋고 다시 씁니다. 그래서 화이트 사용 안 됨.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빈칸을 남기지 않고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혹시 남겨놨으면 누가 여기다가 또 엄한대로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빈칸 남기지 않고요. 혹시라도 빈칸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선 긋고 거기에 여백이라고 꼭 내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그다음에 5번, 투약이나 치료에 대한 기록은 다 처치 후에 작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임. 자, 이런 미래 시제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래서 처치 후에 작성합니다. 다음에 환자라는 말은 생략할 거고요. 또 존칭도 생략합니다. 누구누구님이 어쩌하셔서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하기로 했어요. 자, 간호기록 또 계속 연결해 보시면, 자, 기록 시 날짜와 시간 꼭 적어야 됩니다.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간호했는지 써야 되는 거고요. 또 8번에 보시면 객관적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내 의견은 적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좀 우울해 보여요.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이러면서 간호기록지에 막 써요. 근데 거기에 환자가 우울해 보임 이런 건 쓰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환자가 우울해 보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우리는 환자는 우울해 보임 이런 거는 안 된다. 우울해 보임 이런 건 안 돼요. 대신에 우울해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환자가 들어갔는데 울고 있다. 뭘 말했는데 대답도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대체로 따져보면 뭐 우울해 보이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적는 겁니다. 자,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미래 시제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 그리고 현재 시제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뭐를 이미 다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다. 아니면 내가 그랬다. 아니면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러고 있다. 뭐 이런 현재 시제만을 씁니다. 미래 시제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10번. 자, 구두 처방, 구두 기록지에 구두인지 전화인지 명기 후에 의사로부터 반드시 서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흩어지잖아요. 없어져요. 저 사람 무슨 약 주세요 하고 말만 하고 갔어요. 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의사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의사로부터 서면으로 24시간 내에 처방 받아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기록지의 종류 보실게요. 자, 간호 기록만 일단 좀 보는 거고요. 자, 간호 기록지입니다. 간호 상황과 환자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간호 기록지라고 하고요. 임상 관찰 기록지에서 따로 있어요. 자, 바이탈 사인만 적는 기록지가 따로 있죠. 그래서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 적던가 아니면 섭취량과 배설량이라고 부르는 아이오 체크 적는 곳이 따로 있고요. 진단 겸사 이런 것들 요약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임상 관찰 기록지라고 해서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히스토리를 적는 간호력 조사지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입원하실 때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자, 간호력 조사지에 입원 방법과 시간, 입원 시 환자 입원 동기 상태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또 여기에 종교 같은 것도 물어보는 거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선생님, 종교는 왜 물어봐요? 사실은 여호와 증인분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제 수혈을 하거나 수혈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의 특성상 좀 물어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기록지의 종류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기본간호 첫 번째 공부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